주식 투자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은 CPI 발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갈 정도, 앞으로 더 올릴 정도의 물가 인상이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특화된 AI, 요즘에 신용어인 AI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시장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아주 변동성이 뭐라 그럴까요? 좀 위태위태한 듯 하면서도 또 잘 버티는 그런 네.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이 이제 2500 돌파를 위한 세 번째 시도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사실 2500 시도는 오늘의 음선으로 좀 힘들어졌죠. 당장은 그렇죠.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엔 힘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2500을 돌파하는 것보다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아직도 하락장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상승장으로 2500, 2600, 2700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락장이라는 건 결국은 더 이상 전저점을 안 깨야지 하락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금 2400, 한 350 정도를 잘 지키면 이 장이 하락장이 진짜 끝났나 또는 끝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한번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거래소 차트를 일봉을 한 500일 정도를 보는 건데요. 네. 500일로 설정한 이유는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전 고점은 2001년 6월 말 정도 됩니다. 지수 포인트로는 3,316포인트고요. 요 3,316포인트가 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 최고점이었고 또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바로 직전에 상승장의 최고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전 최저점은 언제냐면 9월 말 2134포인트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을 돌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전저점을 안 깨는 건데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저점을 계속 깨면 하락장이 계속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점을 찍고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한 3000포인트 가까운 급락이 나왔던 게 이제 2021년 8월이었는데요. 그러다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전저점을 깼고 또 그 이후에 급락 나오고 한 2900까지 빠졌을 때 다시 반등을 좀 줬지만 그 지점을 깼던 게 한 2달 만에 다시 또 깼고요. 또 급락이 한번 크게 나왔을 때가 이제 작년 1월 말인데요. 작년 1월 말에 급락이 나오고 한 3달 정도 전저점을 안 깼었어요. 네. 그래서 요 지점이 한 2600포인트 정도인데 요 지점에서 바닥을 다지나 싶었지만 한 3개월 만에 다시 저점을 깼죠. 네, 그리고 또 급락이 나왔던 게 작년 6월 말인데요. 6월 말이 이제 한 2300포인트 정도죠. 네. 이 6월 말 2300까지 급락 나오고도 또한 그 저점을 한 3개월 있다 또 다시 깹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2134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다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전저점을 깼던 기간이 한 달 반 또는 2달, 3달 정도예요. 네. 그런데 작년 9월 말의 저점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4개월 보름 정도 아직 안 깨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매일매일 급락을 해서 지금 2,400에서 2,100까지 일주일 만에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갈 텐데 그러면 5, 6개월 동안 전저점을 안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연회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전저점을 안 깨는 시간이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면 바닥을 쳤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은 꽤 넉넉하게 길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까지 한 4개월 보름이 됐고 네. 높이도 2130에서 지금 한 2400 이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500을 못 깬 게 아쉽긴 하지만 패턴상으로는 패턴 분석을 차트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9월 말에 저점 2134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저점 한 2180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가 전저점을 안 깬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저점들을 안 깨고 있어서 지금의 위치는 사실 너무 위태위태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작년은 정말 두세 달에 한 번씩 마음을 졸여야 됐어요. 전저점을 깨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깨면 어떡하지가
어김없이 깼고 그것도 급락 구간으로 깼고요. 그런데 이제 9월 말 이후로는 딱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1월 초였는데 전저점을 안 깨고 잘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은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지 위태한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하방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4분기 기업 실적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경기 침체 이것이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좀 전망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나쁜 게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또 이것이 바닥 확인이고 이제 계속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빠지면 사야 될 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국은 뭐 하방을 보는 분들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있는 거고요. 또는 상방을 계속 보는 분들은 아무리 장이 나빠도 늘 오른다고만 외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라는 말들로 애들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선물 옵션도 오래 했었고 20년 이상 탑다운으로 지수를 분석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오른다 또는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뭐 하고 싶진 않고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냉철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하방을 보시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작년 말 리포트 또는 연초나 연말에 2023년의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많은 기사와 리포트들의 공통적으로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죠. 상저하고라고. 상저하고.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모든 리포트, 모든 기사에 상저하고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도 상반기에 이제 2월밖에 안 됐거든요. 무조건 사야 되죠. 왜? 상저니까. 한은 올라간다면서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 나왔던 하방론자들의 표현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표현이 바뀌고 있죠. 네. 1월 달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계속 떨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은 그거는 하방이라는 거를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계속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상방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올라갈 겁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찌됐든 제가 삼박자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삼박자는 종목에만 설명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수를 삼박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삼박자는 차트하고 재무하고 재료거든요.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바닥 패턴으로 전저점을 안 깬 지 4개월 반이 지났고 한 3월 말까지도 전저점을 안 깨고 2400 이상이 있다면 차트는 거의 차트 패턴상으로는 완전히 바닥 찍고 돌아서는 패턴은 맞아요. 네. 차트는 이쁘다. 그리고 이제 재료 가치로 본다면 결국은 금리죠. 우리가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 인상 시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언제 마감될지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가 가장 큰 재료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왜냐하면 거의 끝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재료 가치로도 뭐 금리도 나쁜 편은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무인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업 실적들이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잖아. 그런데 그거는 아마 8.15 구독자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건 선행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선행하니까 지수를 선행 지표라고도 하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적자를 찍고 완전히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주가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정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4개월에 적자를 찍었으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건 지수가 경기에 선행하고 또는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재무에 선행하는 거를 좀 반영하지 않는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삼박자에 의해서 지금 지수의 위치는 나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하방을 지지하면서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은 기대 요인은 나쁜 것들에 대한 선반영, 그 다음에 예쁜 차트, 요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선반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CPI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CPI 발표가 네. 나왔죠.
주식을 매일매일 분석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작년에 급락 구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월에 급락, 6월에 급락, 9월에 급락 이런 급락 구간들에 굉장히 큰 펀치, 악재로서의 펀치 역할을 했던 게 CPI 발표였거든요. CPI 발표 또는 금리 인상.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점도표에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금리 인상보다 더욱더 무서웠던 게 CPI 발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발표를 앞두고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슬금슬금 주가가 빠지는 눈치 보기 장세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주가가 오르는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야, 이 정도 고점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CPI 발표 나면 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할 거고 이런 안 좋은 기대감들이 있었다면 올해 CPI 발표 어제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요번 CPI는 좀 예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는 어찌 보면은 AI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은 CPI 발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재료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모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하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가 됐던 어쨌든 추세적으로 금리는 이제 내려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수치에 대해서는 올해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일단 사실은 추세라는 거는 주식 종목으로는 끝없는 추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주가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도 가니까. 근데 이제 환율과 금리는 단기적인 추세는 있어도 5년, 10년짜리 추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 그렇죠. 또는 환율이 영원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만 해도 주식시장의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환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악재로 많이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1,400원, 1,500원까지 돌파했을 때도 야, 이거 1,600원 갈 수도 있잖아. 1,700원 갈 수도 있잖아. IMF처럼 1,800원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데라고 분석들을 했지만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500원에서 1,400원, 1,300원, 1,200원대로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모두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거와 똑같이 금리도 지금은 야 물가가 절대 안 잡히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금리 인하는 전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0년, 20년 정도의 데이터만 봐도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점도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CPI가 어젯밤에 나오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의 예상은 상단이 5.25였는데 약간의 좀 더 높은 확률로 5.5로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75니까 4.75에서 5.25면 0.25 두 번, 5.5면 0.25 세 번이죠. 그러니까 0.25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금리 인상의 최고점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도 올해 12월에 처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올해 12월에 안 하면 무슨 차이인가요? 내년 1, 2월에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25냐 5.5냐 또는 12월에 하냐 내년 1, 2월에 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큰 추세상으로 지금 바닥을 찍었다면 뭐 CPI나 금리 인상이 작년과 같은 큰 악재로 주식시장에 반영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것이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 세무사님도 올해 시장이 이제 좀 하방을 찍고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혹시나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인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러한 기대감을 빨리 접고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위험 신호들이. 저는 일단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정책상으로의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2020년 7월에 2021년이죠.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건 작년이었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하기 거의 뭐 6개월, 9개월 전부터 빠졌던 거죠. 그거는 왜 그랬냐?
이미 다 그때부터 결정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2022년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재정 지출 축소할 거야. 돈 끌어당길 거야. 그게 미리미리 다 예견된 대로 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약간들의 변수. 예를 들어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네. 그래서 작년에 CPI 지수 발표할 때마다 급락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원래는 상단이 한 3.5, 3.8, 3.75, 4, 4.5 요 정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5.25냐 5.5 이 정도에서 뭐 6, 7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는 아주 희박한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결국은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렸고 시장의 돈을 계속 흡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정도, 앞으로 더 올릴 정도의 물가 인상이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러면 경제학적인, 경제 정책의 외적인 부분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죠. 작년에 우리가 가장 큰 악재로 봤던 게 금리 인상이 첫 번째고, 두 번 이제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정말 큰 악재는 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겁내하는 뭐 불상사들이 나오는 것들인데 뭐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그거조차도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불가피하게 어떤 특별한 정말 지수가 전저점을 깰 정도의 위기가 오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는 러시아 전쟁 쪽에서 큰 돌발 악재 말고는, 또는 우리나라 국내 자체의 악재 말고는 글로벌한 재료에서 금리 인상이나 물가 지수 정도로는 이 위치에서 더 큰 급락이 나오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뭐 세무사님도 사실 뭐 실전 투자자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포지션. 우리가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뭐 5대5 현금 비중을 50% 가져가야 된다, 30%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100% 주식 비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세무사님은 어떻게 포지션을 운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미리 막 퍼센트를 정해서 한다기보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종목들이 이제 뭐 추세가 꺾이거나 또는 뭐 적자 전환하거나 이 종목은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할 때 자기 자신이 선택을 했다면 종목 선정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종목 선정의 이유는 뭐 차트가 이쁘던, 아니면 재무제표가 너무 좋았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좋은 재료가 발표가 될 예정이던, 이런 좋은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주가는 오르고, 오르는 주가의 차트는 이뻐 보이니까 상승장에서는 사실 현금을 갖고 있고 싶어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사게 되고, 그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고 싶어도, 물론 손절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100% 주식을 갖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사유가 사라진 종목들은 손절매를 하는데요. 하락장이 시작되고부터 손절매하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죠. 네. 차트가 꺾였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적자 전환하거나, 또는 기업의 악재가 나오거나. 그래서 나는 30%를 현금 비중을 확보할 거야, 50%를 확보할 거야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이는 상승장에서는 주식 비중이 높고, 좋은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높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초보다 지금 1월 달에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그 좋은 장에 주도주들도 있었고, 주도 테마도 있었고, 주도 산업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지금 주식 비중이 훨씬 높아진 상태예요. 최악은 작년 한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9월이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전저점을 깨니까 그렇죠. 그럼 불안해서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전저점 9월 찍은 지 한 세네 달이 지나면서 주도적으로 막 상승의 연속성이 보이는 종목들 또는 산업들이 한 달, 두 달씩 형성을 해나가니까 이 종목도 좋아 보이네, 이 종목도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이 좀 작년보다는 높으시다. 많이 높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 하면 한 대략,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보통 자산에, 네. 전체 네네. 자산이라 네. 주식에 투자하시는 자산에 한 몇 프로 정도를 하고 계실까? 네, 저는 사실은 계좌가 굉장히 많고요.
파생 상품 계좌는 따로 있는 건 둘째치고 주식도 단기 매매하고 중장기 투자를 별도로 또 다 계좌들이 있는데요. 중장기 투자에 한해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사실은 뭐 현금 그렇죠. 비중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고 팔고 하니까. 네, 사고 팔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장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70, 8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식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야 되는 시점이냐, 요거 가지고 참 논란이 많은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실적은 너무 안 좋고 리포트도 안 좋아가지고 신저점을 찍다가 갑자기 그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지금 꽤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이게 최선일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이게 이견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리포트들이 이제 저점을 뭐 역사적인 뭐 저가 영역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는 시그널인가? 아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일단 사실 뭐 반도체 업종 전체에서 또는 우리나라 지수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를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이제 뭐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 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업황 전체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위치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를 가장 먼저 보는데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훨씬 변동이 크고 네.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훨씬 변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재무제표에 기반한 가치 분석 말고도 약간 재료 분석 또는 앞으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향 중에 가장 컸던 건 AI 또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신기술의 영역으로 지금 계속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닌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성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은 상승이 높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의 재무제표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으로는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논리로 본다면 굳이 AI 발전, 로봇의 발전, 이런 신기술들 발전에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본다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특화된 AI, 요즘에 신용어인 AI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된 소부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진입을 좀 해서 안착하려고 하는 정도의 심지어 뭐 스마트폰 사업부가 따로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는 경우니까 올고지 시스템 반도체의 기대감이 다 주가에 크게 반영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사업 개요나 또는 리포트들에서 키워드를 시스템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재무제표까지 좋다면 그런 반도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반도체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하신 비메모리 쪽에 AI 쪽에 요즘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이 괜찮은 네.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목 뭐 사실 이 우리 8.15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큰 틀의 탑다운의 경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은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건 종목 선정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종목 선정의 기법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마음이 좀 편하게 보수적으로 난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업종의 대장주인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그럼 마음 편하니까. 그렇죠. 망할 일도 없고 좋은 회사라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좀 공부할 시간도 있고
시장의 초과 수익률 좀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산업, 내가 반도체 산업에 만약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 종목을 분명히 픽을 해야 되는데 픽하는 방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큰 재료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럼 그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AI 쪽, 로봇 쪽, 자율주행 쪽 이쪽들이니까 AI에 관련된 반도체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 또는 로봇과 관련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올고지 예를 들어 5천억짜리 1조짜리 기업인데 비메모리 쪽보다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시스템 쪽이 훨씬 매출 비중이 큰 압도적인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유리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럼 네.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그 대신 재료만 보면 또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원하는 건 재무제표가 좋고 안 망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재료를 찾아서 검색을 하고 근데 그런 게 5개가 있다 치면 그 5개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재무제표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종목을 찾고 싶으면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또는 유보율이 높은 종목 또는 난 좀 성장을 진짜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나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좋아. 그럼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15% 20% 이상짜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적자 기업 사지 마시고 네. 좋은 종목 고르면 삼성전자만 안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들도 안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초보일 때는 그런 거 찾지만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원하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주식으로 말씀하신 조건으로 찾아내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